런던의 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가 한국의 한강 불꽃 축제를 취재하면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100만 명이 모이는 자리라면 혼란과 위험이 당연히 뒤따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서울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의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밀치지도 소리치지도 않는 사람들, 서로를 배려하며 길을 열어주는 군중, 불꽃이 끝난 뒤에도 함께 공원을 정리하는 모습들. 그가 보게 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였고 혼돈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공동체의 힘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릭 스트라우드예요. 저는 런던에 있는 BBC에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많은 곳을 여행했어요. 전쟁, 시위, 재난을 촬영했지요. 런던은 제 고향이에요. 오래된 건물들, 비 내리는 거리, 빨간 버스들. 모든 것이 저에겐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런던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어두운 기억들도 품고 있어요. 저는 그 끔찍한 콘서트홀의 밤에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즐기려고 모였었지요. 그런데 폭탄이 터졌어요. 음악이 멈추고 비명소리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사방으로 달리며 얼굴에는 공포가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9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군중 속을 걸을 때면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큰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축구 경기나 새해 축제에서도 불안했어요. 저는 더 이상 축제를 즐길 수 없었어요. 저에게 군중은 곧 위험이었어요. 영국 정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됐어요. 금속 울타리가 군중을 여러 구역으로 나눴어요. 보안 요원들이 가방을 검사했고 카메라는 사방에서 지켜봤어요. 군인들은 소총을 들고 거리를 순찰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8월, 제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알록달록한 포스터를 보여줬어요. 그건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광고하는 포스터였어요. 그녀는 이 축제에 매년 100만 명이 모인다고 했어요. 모두 강가에 모여 함께 불꽃놀이를 본다고 했어요. 울타리도 없고 군인도 없고 오직 사람들과 불빛뿐이라고 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끔찍한 장면들만 그려졌어요. 아수라장, 공포, 혼란. 어떻게 그게 안전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편집장은 저에게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서 그 축제를 다큐멘터리로 찍어오라고 했어요. 영국은 훨씬 작은 규모도 감당하기 힘든데 한국이 어떻게 100만 명을 감당한단 말인가요? 저는 그 모든 게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카메라 장비를 챙기고 비행기 표를 끊고 최악의 상황을 준비했어요. 서울로 가는 긴 비행 내내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재난만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짓밟고 구급차와 소방차가 연기를 뚫고 달리는 모습이 계속 그려졌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는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 온 게 아니었어요. 의심, 두려움, 그리고 편견을 안고 왔어요. 저는 실패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달렸어요. 제 옆에는 카메라맨 에이든 씨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저와 함께 8년 동안 일해온 동료예요. 그는 제가 군중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여의나루역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파도처럼 플랫폼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사람들을 따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거리 위로 올라선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제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인도는 이미 가득 찼고 도로는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들의 차지가 되었어요. 제가 볼 수 있는 끝까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건 제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저는 혼란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어요. 밀치고 고함 지르고 소동이 일어나기를 예상했어요.
런던이었다면 이 정도 인파는 분명 위험한 압박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저는 비상구를 찾으면서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세웠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군중은 마치 강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두 무리가 마주치면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합쳐졌어요. 누군가가 신발끈을 묶기 위해 멈춰서면 다른 사람들은 짜증내지 않고 조용히 빙 돌아갔어요. 아무도 화내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군중 속을 천천히 걸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비켜드렸어요. 등에 아이를 업은 아버지도 같은 배려를 받았어요. 에이든 씨는 카메라를 들어 촬영을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옆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한강공원 쪽으로 내려갔어요. 노을 진 해가 하늘을 주황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강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인파는 더 빽빽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달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공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멈춰서서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강변 전체가 거대한 야외 피크닉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형형색색의 돗자리들이 잔디밭을 빼곡히 채웠어요. 파란 돗자리, 빨간 돗자리, 체크무늬 돗자리, 캐릭터가 그려진 돗자리들. 수천 개의 돗자리가 거대한 모자이크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가족들은 작은 원을 이루고 앉아 도시락 용기에서 음식을 꺼내 나눠 먹고 있었어요. 치킨, 김밥, 달콤한 떡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 퍼졌어요. 청소년들은 웃으며 셀카를 찍었고 노부부들은 조용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울타리도, 금속 장벽도, 군중을 나누는 구획도 보지 못했어요. 방패를 든 경찰관도 없었어요. 단지 밝은 주황색 조끼를 입은 몇몇 스태프들이 미소 지으며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질문에 친절히 답하고 있었어요. 영국이었다면 이런 규모의 행사에는 수백 명의 보안 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검문소, 가방 검사, 안전 규칙을 반복하는 확성기 방송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모두 편안해 보였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놀게 두었고, 사람들은 가방을 자리에 두고 음식을 사러 갔어요. 아무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해는 점점 더 낮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에서 보라색으로, 그리고 짙은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모두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곧 불꽃놀이가 시작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시험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정각 7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군중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100만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멈췄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달랬고, 청소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 침묵은 무겁고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 소리까지 들렸어요. 강가에 부딪히는 물소리도 들렸어요. 도시 자체가 숨을 멈춘 듯 했어요. 그때 첫 번째 불꽃이 다리에서 솟구쳤어요. 새하얀 연기를 남기며 검은 하늘로 쏘아올랐어요. 단 1초 동안 모든 것이 어둡고 조용했어요. 그러다 터졌어요. 커다란 붉은 불꽃의 꽃이 하늘에 피었어요. 그 빛은 밤을 낮으로 바꿀 만큼 밝았어요. 굉음은 북소리처럼 제 가슴을 울렸고 제 뼛속까지 전해졌어요. 군중은 동시에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환호했어요. 불꽃은 계속 이어졌어요. 폭포처럼 쏟아지는 황금빛 불꽃, 소용돌이치며 흩어지는 은빛 불꽃, 파짓거리고 터지는 푸른 불꽃, 하늘 절반을 채우는 보랏빛 불꽃. 수십 발이 한꺼번에 발사되며 어둠 위에 그림을 그렸어요. 한강은 거대한 거울이 되었어요. 폭발하는 불꽃이 그대로 수면 위에 비쳤어요. 마치 두 개의 쇼가 동시에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 위의 쇼, 강 위의 쇼. 두 배의 아름다움, 두 배의 마법이었어요. 저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카메라가 있는 것도 잊었어요. 제 주변의 낯선 얼굴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깨 위에 앉은 꼬마가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환호했어요. 눈동자에는 불꽃의 빛이 반짝였어요.
한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젊은 연인은 서로를 꼭 아는 채 고개를 들어 올렸어요. 앞에 더 잘 보려고 밀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키 큰 사람이 가려도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만큼을 즐겼어요. 그때 저는 숨이 멎을 듯한 장면을 봤어요. 한 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군중 사이를 지나가려 했어요. 런던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무시당하거나 불편한 시선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런 안내방송도 지시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열었어요. 휠체어가 오는 걸 본 사람들은 돗자리를 옮기고 자리를 비켜줬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아 옮겼고 청소년들은 음식을 옆으로 치웠어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이루어졌어요.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난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 군중은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 자연스럽게 모였어요. 불과 30초 정도 걸렸어요. 소란도 불평도 없었어요. 오직 조용한 협력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잠시 뒤, 저는 군중 가장자리에 서 있는 임신부를 봤어요. 그녀는 허리에 손을 대고 힘들어 보였어요. 지쳐있고 더워 보였어요. 돗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곧바로 일어나 접이식 의자를 내어주셨어요. 임신부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3명이나 더 다가와 앉으라고 권했어요. 누군가는 차가운 물병을 건네주었고 한 청소년은 종이 부채를 내밀었어요. 역시 아무도 지시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조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말이에요. 저는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사람들이 압박 때문에 쓰러지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의식을 잃은 사람을 보안 요원들이 끌어내던 장면도요. 그곳에서는 이기심이 지배했고 친절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친절이 불꽃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흰 지팡이를 든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을 찾으려 천천히 걸었어요. 한 대학생이 다가와 그의 팔꿈치를 살짝 잡고 길을 안내했어요. 서두르지 않았고 그를 짐처럼 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도와주고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불꽃은 계속 하늘을 채우고 있었어요. 폭발할 때마다 새로운 환호와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하늘을 보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불안해하지 않고 곁에 둔 부모들을 보았어요. 낯선 노인에게 음식을 나누는 청소년들을 보았어요. 자기 것이 아닌 쓰레기를 주워 봉투에 담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를 의식하며 움직이는 사회를 보았어요. 마침내 피날레가 시작됐어요. 수백 발의 불꽃이 동시에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하늘은 순식간에 빛과 색으로 가득 찼어요.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 했어요. 군중은 모두 일어나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앞다투어 달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환호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마지막 불꽃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연기만 남았을 때 군중은 몇 분 동안이나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카메라는 손에 쥔 채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서울에 와서 혼란과 위험을 보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았어요. 훨씬 더 강력한 것을요. 저는 신뢰를 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불꽃놀이가 끝났어요.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고 연기가 강 위로 천천히 흘러갔어요. 이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떠나야 했어요. 이 순간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때였어요. 제가 영국에서 촬영했던 모든 축제에서 끝은 곧 재앙이었어요. 콘서트가 끝나면 군중은 곧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은 출구로 몰려가며 서로 밀치고 밟았어요. 공포는 불처럼 번졌어요. 저는 부모와 떨어져 울부짖는 아이들을 봤어요. 쓰러져 밟힌 사람들을 봤어요. 구급차가 부상자를 실어 나가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떠나는 순간이 언제나 가장 위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카메라를 꽉 쥐었어요. 혹시라도 뛰어야 할 상황을 대비해 열린 공간 옆에 섰어요. 에이든 씨도 제 옆에서 얼굴에 긴장감을 가득 담고 서 있었어요.
우리는 둘 다 곧 혼란이 시작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군중은 그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은 돗자리 위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놀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강과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사진을 더 찍고 있었어요. 아무도 서둘러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가족들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엄마는 돗자리를 차분히 접었고, 아빠는 빈 도시락 용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아이들은 장난감과 발광 막대를 모아 도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리만 치운 게 아니었어요. 주변까지 다 치웠어요. 한 중년 남성은 자기 자리에서 몇 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던 플라스틱 병을 주워왔어요. 한 청소년 소녀는 잔디 위에 흩어진 휴지를 모았어요. 어린 소녀는 할머니가 들고 있는 분리수거 봉투에 나무 젓가락들을 모아 담았어요. 저는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국의 공원들은 축제 후에 쓰레기로 뒤덮였어요. 부러진 병, 음식 포장지, 버려진 텐트, 쏟아진 음료 엉망진창이었어요. 청소 인력이 며칠을 들여도 다 치우기 힘들었어요. 어떤 공원은 아예 일주일 동안 문을 닫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축제에 온 사람들이 스스로 치우고 있었어요. 강요받은 게 아니었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처럼 청소를 했어요. 저는 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쓰레기 분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봤어요. 플라스틱은 어디, 종이는 어디, 음식물은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가르쳐줬어요. 아이는 귀 기울여 듣더니 가족들에게 달려가 자기가 배운 걸 알려줬어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은 줄을 지어 잔디밭을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어요. 농담을 주고받으며 청소를 게임처럼 즐겼어요. 봉투가 가득 차자 누군가 달려가 새 봉투를 가져왔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도 군중 사이를 다녔어요. 하지만 그들은 명령하거나 꾸짖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여분의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거나 분리수거 장소를 알려주며 도왔어요. 미소 지으며 고마움을 전했어요. 분위기는 강제적이 아니라 협력적이었어요. 저는 커다란 검은 봉투를 가져와 이웃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한 여성을 촬영했어요. 그녀는 그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기꺼이 도왔고 봉투가 흘러내리지 않게 묶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한 노부부는 돗자리에만 앉아 있었는데도 나무 벤치를 물티슈로 닦았어요. 자신들이 쓰지 않은 벤치였지만 다음에 쓸 사람들을 위해 정리한 거였어요. 작은 아이들도 청소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4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소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봉투는 아이 몸만큼 커 보였어요. 부모님은 힘들어하는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끝까지 해내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어요. 밤 9시쯤 불꽃놀이가 끝난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공원은 거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졌어요. 제가 직접 100만 명을 보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잔디밭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어요. 길은 깨끗했고 쓰레기통은 가득 차 있었지만 넘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만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여러 통에 고르게 나눠 담았어요. 어떤 곳은 축제가 시작하기 전보다 더 깨끗해 보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은 채 카메라를 손에 쥔 것도 잊었어요. 에이든 씨도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것이었어요. 공동의 책임을 나누고 개인의 편리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며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였어요.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리하도록 법과 벌금, 경찰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정리는 그냥 숨쉬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군중이 서서히 줄어들고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면서도 처음 봤던 그 차분함은 계속 이어졌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부모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고
무리는 함께 움직였어요. 흐름은 꾸준했지만 안전했어요. 저는 지난 몇 시간을 떠올렸어요. 평화로운 입장, 불꽃놀이 동안의 친절한 행동, 그리고 지금 이 놀라운 퇴장과 청소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고도 아니었어요. 제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결과였어요. 하지만 알아야겠다고 느꼈어요. 내일, 저는 답을 찾으러 나설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꼭 알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택시를 타고 축제 본부로 갔어요. 건물은 현대적인 유리 외관을 가진 곳이었고, 조용한 비즈니스 지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안내 직원이 저를 위층으로 데려가서 안전 담당자인 김 씨를 만나게 해줬어요. 김 씨의 사무실 벽에는 여러 개의 화면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보통 보안 모니터와는 달랐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가장 큰 화면에는 한강공원 전체의 디지털 지도가 떠 있었어요. 지도는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등 여러 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바라보는 동안 그 색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호흡하듯 계속 변했어요. 제가 어리둥절해하는 걸 본 김 씨는 이 시스템이 오렌지 세이프티라고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익명의 휴대폰 신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군중 밀집도를 추적한다고 했어요. 초록색은 여유 있는 구역, 노란색은 점점 붐비는 구역, 주황색은 주의가 필요한 구역, 빨간색은 위험한 구역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제 첫 반응은 의심이었어요. 영국에서는 휴대폰 추적 이야기가 나오기만 해도 사람들은 화부터 냈어요. 우리는 곧장 정부의 감시, 사생활 침해를 떠올렸어요. 그런데 김 씨는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어요. 개인을 추적하지 않았어요.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각 구역에 휴대폰 신호가 몇 개 있는지만 세는 거였어요. 마치 지도 위의 점을 세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축제가 끝나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장하지 않았고 보관하지도 않았어요. 목적은 사람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였어요. 특정 구역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요원들이 즉시 그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덜 붐비는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위험한 압박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였어요. 전날 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스태프들이 군중 속을 차분하게 걸어다니던 게 기억났어요. 이제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들은 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였던 거예요. 꼭 인체의 백혈구처럼 필요한 곳으로 바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김 씨는 전날 밤의 기록 화면을 보여줬어요. 오후 6시 30분쯤 다리 근처가 주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3분 만에 스태프들이 도착해 새로운 보행 통로를 만들었어요. 화면의 색은 곧 노란색, 그리고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갔어요. 위기가 생기기도 전에 해결된 거였어요. 그리고 김 씨가 보여준 다음 장면에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드론이었어요. 작은 비행기계에 의료 장비가 달려 있었어요. 김 씨는 의료 드론이 공원 어디든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전날 밤 6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했을 때 그의 아내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했대요. 드론은 2분 40초 만에 정확한 위치에 의료 키트를 전달했어요. 구급대원도 곧 도착했고 그 남성은 신속한 도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영국의 축제들을 떠올렸어요. 구급차가 교통체증과 군중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사람들이 30분 넘게 도움을 기다리다 사고가 비극으로 번지던 순간들. 김 씨는 또 시민제보 앱을 보여줬어요. 축제 중에 누구나 즉시 문제를 보고할 수 있었대요. 화장실 부족, 길 막힘, 아이가 길을 잃음, 의료 요청까지. 무엇이든 바로 제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정보는 즉시 관제실 화면에 뜨고 팀이 평균 3분 안에 대응했대요. 전날 밤에도 누군가 쓰레기통이 가득 차서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고 신고했어요. 청소팀이 4분 만에 빈 쓰레기통을 들고 와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아이가 부모를 잃고 울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스태프가 2분 만에 도착해 아이를 돌봐주었고 10분도 안 돼 가족과 다시 만나게 했대요. 이 시스템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했어요. 기술과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거였어요. 기술이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서로 돕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김 씨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어요. 기계와 앱, 드론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고 했어요.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진짜 이유는 신뢰였어요. 한국 시민들은 데이터가 남용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정부가 감시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문제를 신고하면 처벌이나 비난이 아니라 도움이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기꺼이 참여했어요. 영국에서는 그 신뢰를 잃었어요. 정부는 우리를 끊임없이 감시했지만 우리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감시당한다고 느꼈어요. 경찰은 무장을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보안 시스템은 돌봄이 아니라 통제처럼 다가왔어요. 여기서는 안전이 협력에서 나왔어요. 사람들은 시스템을 돕고 시스템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것은 파트너십이었어요. 떠나기 전 저는 김 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이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지 물어봤어요. 김 씨는 신중하게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기술은 복제하기 쉽다고 했어요. 어떤 나라든 장비를 사고 앱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 없는 기술은 무용지물이라고 했어요. 진짜 도전은 사람들이 서로와 제도를 믿는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건 돈으로 살 수도 설치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과 교육,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건물을 나와 환한 서울 햇빛 속으로 걸어 나왔어요.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은 고요했어요. 저는 전날 밤 본 장면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어요. 저는 단지 성공적인 축제를 본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본 거였어요. 100만 명의 낯선 이들이 한 가족처럼 행동할 수 있는 방식을요. 그리고 제 나라가 과연 언젠가 이런 걸 배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3주 뒤, 저는 런던 BBC 본사에 있는 어두운 편집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는 거의 완성 단계였어요. 저는 며칠 동안 제가 찍은 모든 장면, 모든 순간을 다시 보며 검토했어요. 영상을 볼 때마다 한강에서 느꼈던 그 충격과 경이로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편집장이 시사회 격으로 러프컷을 보러 왔어요. 제 옆 의자에 앉자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축제 장면들이 가득했어요. 평화롭게 강으로 향하는 거대한 군중, 퀼트처럼 잔디밭을 덮은 알록달록한 돗자리들,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놀이, 함께 웃는 가족들, 서로를 돕는 낯선 사람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들. 영상이 끝나자 편집장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름답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가 연출했거나 안 좋은 장면은 편집해낸 거라 생각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반응을 예상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통계와 안전 담당자 인터뷰도 넣었고 기술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도 덧붙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찍은 게 진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요. 믿는다는 건 곧 자기 삶의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데 그건 너무 아픈 일이니까요. 다큐멘터리는 목요일 저녁에 방송됐어요. 몇 시간 만에 SNS가 폭발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축제를 칭찬하며 왜 영국은 이런 식으로 행사를 못하냐고 했어요.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처럼 자정에도 자유롭게 놀 수 있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남겼어요. 교사들은 이 영상을 학생들과 함께 보며 시민의식과 공동체 책임에 대해 토론했어요. 하지만 다른 반응도 있었어요. 화와 부정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영상이 선전물이라고 했어요. 한국인들이 규칙을 너무 잘 따르니 진짜 자유롭지 않다고 했어요. 한국 문화는 너무 달라서 영국인들은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수백 개의 댓글과 메시지를 읽었어요. 긍정적인 반응은 희망을 줬고 부정적인 반응은 슬펐어요. 하지만 둘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이 일을 처음 맡았을 때 부정하고 싶었으니까요. 변화는 두려운 거였어요. 중요한 걸 잃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방송 며칠 뒤 맨체스터의 한 교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그녀는
제 다큐멘터리를 13살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역공원 청소 활동을 했대요. 한국식 방법을 연습해보고 싶었다고 했대요.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울었어요. 어딘가에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영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 문화를 정확하고 존중 있게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어떤 여성은 한국의 공공장소 문화를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 늘 부끄럽고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 메시지들은 제가 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가 되었는지 다시 떠올리게 해줬어요. 판단하거나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였어요.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졌어요. 다큐멘터리는 여러 상을 받았고 영국의 학교들에서 상영됐어요. 어떤 도시들은 서울의 시스템처럼 시민 제보 앱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어요. 몇몇 축제들은 자원봉사 청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어요.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 있었어요. 저 역시 처음 서울행 비행기에 오를 때와는 달라져 있었어요. 제 안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여전히 런던에 살고 있었고 제 도시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군중은 위험해야 한다거나 사람들은 반드시 강압적으로 통제돼야 한다는 생각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직접 보았으니까요. 가끔 늦은 밤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런던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한강에서 평화롭게 모였던 100만 명을 떠올렸어요. 서로를 신뢰하며 보여줬던 작은 친절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상했어요. 만약 영국이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나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면? 자유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쓰는 공간과 서로의 안녕을 책임지는 거라는 걸 깨닫는다면 어떨까 하고요.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도전은 너무 크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한국과 달라요.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강점과 가치가 있지요. 하지만 최소한 이제 저는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서울의 불꽃놀이는 그의 10월 밤 연기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빛은 제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밝고 또렷하게. 사람들의 선택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질 때 인류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찍은 건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카메라 속 메모리와 바뀐 제 마음에 담겨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어두운 세상 속 작은 불꽃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불꽃도 번질 수 있어요. 다른 불꽃에 불을 붙이고 세상을 밝힐 수도 있어요. 영국이 변할 수 있을지, 세상이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그리고 그건 시작이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증명할 거예요. 신뢰가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걸, 친절이 통제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걸, 인류의 가장 빛나는 모습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요. 이건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냉소와 의심이 아니라 희망과 가능성으로 쓰여질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